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시작부터 이 대통령은 연이은 회의와 참모진 보강으로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정상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는데 약 20분간의 통화를 가지면서 조금 친밀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갖자, 조만간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20분간 통화라고 하지만 중간에 통역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통화하는 시간은 꽤 길지는 않거든요. 일단 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소 좀 이전에 취임했던 대통령하고 통화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늦은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란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 좀 매우 특수한 상황도 감안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관세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정상이 어떤 정도 얘기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좀 조율하는 작업에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실무 협상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 이런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한미 장관 2+2 회담에서 7월 패키지 딜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속도감 있게 7월 중에도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협상이나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일단 친밀감을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골프 라운딩 하자고 했던 점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독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메르트 총리가 다른 정상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아베 전 일본 총리처럼 골프 라운딩을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는 골프 광이기도 하고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뭔가 대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 이제 골프 라운딩이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건 최소한 그런 자리가 성사가 돼서 좀 더 내밀하게 한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친밀감을 보였고 또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은 취임 첫날에 좀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일단 사흘 만에 이루어졌죠. 네,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취임한 당일날 이제 미국 정상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그 다음 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일째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뭔가 불안하다. 한미 관계에서 뭔가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시절에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강성 발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드 반대 발언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한미일 군사훈련 동해에서 있었었죠. 죄송합니다. 동해에 있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건 친일 행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가 높은 발언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통화를 하기보다는 뭔가 상황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화했을 경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시나리오를 좀 촘촘하게 준비해서 통화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좀 지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만나자, 골프 치자라는 발언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껄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제 서로 필요한 관계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통화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인사나 덕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어떤 실무적인 이슈는 좀 화제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가장 쟁점 현안 중에 하나인 관세 협상도 화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는 데 좀 뜻을 모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 부분도 좀 당분간 성과가 있겠습니까? 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의 시간표하고 미국의 시간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가 지금 상고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 결국 이제 효력을 다시 이제 얻기도 했거든요. 그럼 우여곡절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 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미중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좀 빨리 진척을 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좀 틀어진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시진핑하고 통화를 하는 걸 먼저 하는 거꾸로 지금 뒤집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조급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급하긴 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10% 일반 관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25%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50% 관세를 이미 맞습니다. 부과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7월 8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관세가 25%로 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협상을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다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우리의 손실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덜컥 우리가 안보 문제까지 다 끌어들여서 또 협상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어제 사실 경제팀에 대통령실 이제 인선이 있었기도 했고 기본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명확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관세 협상에 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다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좀 협상의 시간표가 약간 다릅니다. 저는 뭐 협상이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조율을 실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에 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가 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다자 협상 내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먼저 볼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달 중순에 G7이 있고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만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한 트랙이 있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또 한 트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견을 점점점 친밀감을 만들어가면서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7월 패키지 딜 얘기 나왔던 것처럼 7월 정도쯤 가면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다자 회의와 정상회담을 거쳐 7월쯤에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제 전날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기도 했잖아요. 거기서도 또 뭐 양국 간의 어떤 뭐 실리와 자존심을 모두 챙긴 뭐 통화였다 이런 평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실리와 자존심 모두 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다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미국 트럼프가 끊었었지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추진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를 이제 시동을 걸면서 전 세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배제하든가 줄이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방금 뭐 퍼센테이지 잘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냐? 아마 미국이 그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을 겁니다.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운 경제적 동맹이라든가 상호주의 어떤 관계에서 진척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군사 동맹, 주한 미국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상향을 한다든가 또는 주한미국 병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굉장히 관세 협상할 때 불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하느냐 이 큰 고래 두 마리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실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한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이끄는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일단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첫 시험대에 올랐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한미 간에 통화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한국의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나 미국과 대화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뭔가 우리가 합의한다거나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일단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척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판짜기를 다시 하는 작업들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종석 안보실장이나 위성락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한반도 동북아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일부 장관도 지금 임명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그리고 북한과의 우리하고의 관계,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같이 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 진척을 하는 가운데 중국하고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실리적인 협상을 해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해나가는 작업들을 할 것이지 중국과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속도전 있게 먼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미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미군 재배치 움직임도 있고 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에 대한 요구, 한반도 비핵화 논의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7월 패키지들에서 같이 얘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 방위비 분담금 10조 원 내라, 지금보다 10배를 내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선하고 방산협력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특히 조선 문제는 미국이 이제 다급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방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끌려갔던 측면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가치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의 미국의 정책에 따라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인 왜 우리는 국익을 챙기지 못할까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군사 안보까지 다 경제까지 포괄하는 동맹의 가치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되 다만 우리의 실리를 챙기지 못하거나 국익을 중심에 놓지 못하면 그럼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알래스카 자원 개발 문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도 개발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그 권한대행 시절에 한덕수 전 총리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미 방위비 협상도 역시 분담금 우리가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먼저 내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협상을 해서 좀 절충점이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내주는 것은 있을지라도 최소한 관세 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관세 유예 조치를 우리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본 관세든 어찌됐든 간에 뭐 철광이다 다른 관세 부과받는 데 있어서는 이전에는 제로였으니까요. 최소한 그거에 있어서 최국 대우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이득은 좀 챙겨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일단 퍼주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인도 태평양에 미군들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배치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늘어났죠. 비용이 늘어나는 상승분에 대해서 아마 주한 미군의 비용을 이제 전가시키거나 반영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이 옮길 때마다 또는 재배치할 때마다 환경 정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유류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미래에 언제든지 반드시 생길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주한 미군 이동에 대한 환경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당장은 그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은 주한 미군과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군사 동맹에 대한 가치는 존중하되 계산은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알래스카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고 이게 미국 쪽 입장에서는 에너지 라인으로 같이 동맹을 맺자, 한국을 포섭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불안정한 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미국 중심의 우방 유럽에서 굉장히 좀 웃음거리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방어용이라면서 김정은의 입장을 옹호해 주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이 나왔었지요. 근데 그런 논리를 또 다시 펼친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제 실리를 위한 그런 협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야지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야근을 하면서 뭐 워커홀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어제였습니다. 1차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제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제팀들이 이제 좀 면면을 보면요. 지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했던 분이신데 그렇죠. 이분이 예. 정책 그 재정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 국민 기본소득 이 정책을 아마 좀 힘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인선한 게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분이 또 하나 좀 우려선고는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죠. 엊그제 체코와의 원전 수출 26조 원이 본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게 탈원전을 탈해서 이제 얻었던 성과인데 다시 이제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 이 정부 주요 인사로 복귀를 하게 되면 탈원전, 그러니까 지금 원전 정상화되어 있는 여기에 어떤 기조가 변화가 오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어떤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재정기획보좌관이 또 임명됐는데 이분은 이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재정 건정성보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 이런 곳에 좀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살포라든가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실장이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임명이 됐고요. 또 이외에 대부분 수석들은 이제 뭐 교수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인선. 경제침 얘기하는데 탈원전 얘기까지 하시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크게 두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챙겼던 것도 경제, 안보, 또 국민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좀 실무적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팀을 구성할 때도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무 경제 경험도 실무 경제에도 밝고 그리고 이론에도 해박한 이런 사람들을 조합하는 작업들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여러 공약이나 기본 정책에 들어맞는 인사들을 조합하는 작업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실무 경제도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에도 굉장히 밝고 국제 경험도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경제에 굉장히 해박한 그 경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관료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야당 정치인으로서 실제 정책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공무원은 앞으로 굉장히 괴롭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듣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데 학자나 학자 출신이 먼저 들어가서 공무원 조직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부딪히거나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끌려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책실장이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조직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 그리고 재정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학자 출신들을 기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그다음에 재정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조합을 맞추는 작업을 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좀 준비되어 있는 나름대로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면모들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어서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새 비대위 체제일지 아니면 정식으로 당대표 선출일지를 놓고 또다시 계파 갈등이 벌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오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일단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좀 싸워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재등판시킨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김기현 이제 의원이죠. 김기현 의원님은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과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이제 다분히 상당히 많고요. 또 나경호 의원도 있습니다. 나경호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내 대표를 했었죠. 원내 대표를 하면서 그때 언론 관련된 악법들 막는 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굉장히 투쟁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야성이 강한 그런 정당으로 이끌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또 적임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비교적 개파색의 옅은 사선 의원 김도욱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 김성훈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거대 여당, 그러니까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당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도를 전혀 손보지 않고 그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누가 원내 지휘부가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지 내년 지방선거 1년까지 잘 버틸 수 있고 잘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독이 된 성배일지 아니면은 약이 된 성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좀 뼈저리는 반성을 하고 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가장 적임자를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제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정권 교체 직후에 꾸려지는 첫 지도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중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서영교, 김병기 의원 2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 지도부 역할을 했고 그 지도부 역할을 하면서 함께 추진해왔던 개혁의 과제, 민생의 과제 이런 것들을 같이 발맞춰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네, 4선의 서영교, 3선의 김병기 의원 모두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선출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첫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만한 사람인지 이게 이제 제일 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제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봤던 것처럼 대통령이 하자는데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그 마찰음 없이 조율하는 작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강한 친명이다 이것만으로 기준을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매우 좀 흥미롭게 보통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투표자가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마음들은 쉽게 지금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들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도 처음이고 아마 그동안의 정당 사상 처음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20%가 투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8대인데요. 8은 이제 국회의원 투표고요. 20%가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34명 몫이 돼버려요. 권리당원 20%가.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그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는가 이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권리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경제 위기하고
그리고 사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잖아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개혁 과제를 지금 개혁을 실천하는 또 과제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국민 여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원내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비판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제일 1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간의 정책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좀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군지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